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영입인재 6호입니다. 드라마 카이스트의 실제 모델이자 별을 사랑한 물리학자 황정화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이력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분이에요. 과학고등학교 졸업했고 카이스트 물리학과 학사, 석사, 박사,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우주과학회 이사,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계시는데요. 공부를 이렇게 잘하면 좀 세상을 달리 보게 되나요? 일반인들하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네.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 다르게 무슨인지 아닌지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단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드라마 카이스트는 1999년도에 SBS에서 일요일마다 방송이 되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81부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송진아 작가가 각본을 썼군요. 근데 어쨌든 이때 참 전산학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로봇 동아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발전을 했는데 상당히 이걸 보면서 가슴이 설레고 야 진짜 이렇게 나도 공부해보고 싶다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사실은 그런 드라마여서 저도 오늘 참 감회가 새로운데 이 드라마의 실제 모델이라고요? 네네. 그때는 드라마 그 송진아 작가님께서 그 2년 동안 거의 카이스트 학부생 기숙사에 머무르시면서 사실상 실제 저희들 생활하고 살아있는 그 에피소드를 그대로 드라마 극화하셨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던 캐릭터들도 거의 대부분 존재하던 캐릭터들을 가져다 쓰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 에피소드들이 주로 전기전자공학과의 로봇 축구하고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이야기였는데 네. 제가 그 인공위성 연구소에 다니면서 뭐 물리학도로서는 유일하게 나오는 여학생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저예요. 네. 그때 정성현 씨인가요? 그 맞아요. 배우가, 나오고 예. 여러 배우들이 거기 출연하기 전까지는 거의 무명이었었는데 드라마 출연하고 나서 굉장히 잘 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랬구나. 야, 근데 진짜 그러면은 이 99년도에 드라마가 나올 당시에 카이스트 재직 다니셨던 거죠? 재학. 99년도에 제가 네. 석사 1년 차. 99년도, 2000년도에 석사 1년 차, 2년 차였기 때문에 사실 물리학과의 석사 1년 차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으라 그래도 넣을 수 있어야 되는 때거든요. 못하는 게 그래서 없어야 사실 된다. 그 당시에는 드라마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여기 보니까 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하셨네. 참네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정치인이 되신 거예요, 갑자기? 이 순수 물리학, 이 과학 학문 하신 분이. 그렇죠. 제가 거의 한 24년째 현장에서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자에서 정치를 한다고 해서 과학자의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과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일을 하겠다는 뜻인데 제가 만약에 제 일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결코 정치인의 길로 뛰어들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저는 여전히 학생들 가르치고 우주로 보내는 무언가를 만드는 저의 일을 매우 사랑합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 체감 잘 못하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그 문제가 굉장히 부글부글합니다. 2명 이상만 모이면 전부 모든 과학자들, 연구자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 올해가 문제도 아니고 올해도 문제인데 그다음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치명타를 입힐 거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과학기술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한테 그런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숙고를 했는데 저한테 기회가 왔기 때문에 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는 과학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잘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보다 말씀을 그냥 막 달달달달.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이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은 26조 5천억인데요. 전년은 31조 1천억이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4조 6천억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원래는 5조 2천억 원 삭감이 정부 아니었는데 민주당이 그때 막 엄청나게 투쟁하면서 결과적으로 6천억을 살려놨죠. 그래서 1991년 이후에 33년 만에 첫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고 이거는 외환위 기대도 없던 일이다. 정말 부끄럽다. 이런 탄식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사실은 예산을 팍팍 깎아놓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모임에 가셔가지고는 R&D에서 내가 엄청나게 늘려주겠다 내년부터 걱정하지 말고 정부만 믿고 따라라 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도대체가 이게 무슨 R&D 예산이 뭐 누구 밥 한 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셨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분들이 아까 뭐 2명만 모이면 그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하신다면서요. 천공 강의를 들어봐야 된다. 이 R&D 예산이 왜 깎였는지 천공의 강의를 들어봐야지 알 것 같다. 이거 도대체 대통령 말을 못 믿겠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합리적으로.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산이 4조 6천억 원 이렇게 깎였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큼 깎인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는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예전에 솔직히.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이 31조 1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R&D 예산이 네. 증액되지 않고 깎였던,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었던 적도 없고요. 매년 5%, 뭐 3%, 뭐 18%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게 모든 나라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산이 감소하거나 사실 멈춘 적도 없는데 이번에 과학 예산은 14.7%, 31.1천억에 비하면 14.7% 삭감이 되었습니다. 순 삭감.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많은 연구 과제에서 이게 파장이 어떻게 오고 있냐면 현장에서는 평균 디폴트로 30% 예산 삭감, 많은 과제는 50%에서 60% 예산 삭감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연구소도 문제인데 대학과 기업체는 더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대학의 연구 교수님들께서 네. 학생들을 그 연구 과제로 인건비 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연구소들은 주변에 연구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중소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과제를 못하게 되면 그 연구 용역을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 작은 중소기업들 몇 명 안 되게 유지되고 있던 그 기업들이 당연히 줄줄이 도산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과학기술의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결정의 근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R&D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제일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여 년간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아시겠지만 이공계 과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약간의 예산만 있으면 행복하게 평생 살 수 그렇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무 욕심 없이. 그런데 우리를 카르텔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 나는 카르텔의 일부였구나. 이거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네. 왜 카르텔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도대체 뭐 잘못하신 게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대통령이 함부로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갈라먹기식 R&D가 있다. 뭐 나눠먹기식. 이렇게 네. 아는 사람께 나눠먹는 R&D 카르텔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는 이제 VIP께서 모든 분야의 일괄 삭감. 그러니까 과학기술 R&D를 그렇게 허투루 예산을 결정하지 않거든요. 네. 저희도 5년, 10년 장기적으로 다 준비하고 여러 번의 절차와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선정된 계속 과제들이 있었었는데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칼로 무짜리들이 싹둑 일괄 삭감을 당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 멘붕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처우를 당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예산안 같은 거 이렇게 함부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원래는 보통 관계부처랑 상의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기저선을 좀 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깎였기 때문에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과학자들의 사기를 처참하게 꺾었고요. 그러네요. 학계는 이 파장으로 사람을 줄이거나 연구 인력을 줄이거나 하고 있던 과제 자체를 중단해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단절된 연구는 다음에 되돌리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오히려 막 2배, 3배 돈이 더 들어갈 것 같고 사실은 네네. 이런 걸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뭐 당연히 누구라도 사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대통령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런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결정을 팍팍 내려버리는지 그것도 작년에 그렇게 깎아놓고는 선심 쓰는 것처럼 내년부터 또 팍팍 올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가지 않고요. 현장의 과학자들이 뭐 바보도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5조 깎고 너네 4조 6천억 깎았는데 요번부터 한 2, 3천억씩 늘려줄게. 요거 이제 증액했다고 조금씩 늘려줄게. 그렇죠, 이런 무슨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글로벌 연구개발 예산은 또 늘렸대요, 3배나. 아니요. 그 그것도 숫자에 아니에요? 주목하셔야 되는데 글로벌 연구 예산도 수천억, 그러니까 천억에서 뭐 300억에서 천억 이렇게 좀 늘려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냐면 전체 파일을 네. 100에서 30으로 줄였다. 이렇게 좀 팍 줄여놓고 네. 그중에 이제 약간 느린 요 부분을 어디서 늘렸냐면 글로벌이나 국제협력 파트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또
국제협력 연구가 하루아침에 되는 연구입니까? 그렇죠. 네. 국가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된 파트너십이 있어야 가능한 연구인데 내년부터는 국제협력만 해라.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글로벌 연구개발이랑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협력 R&D를 뜻한다. 대통령.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면 국제협력을 해줍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신뢰가 있었어야지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순방용 생색내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연구원이 도대체 대통령이 아는 게 뭐냐 이랬다는 건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반도체 토론회에서 뭐 622조 원을 투자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대통령이나 국가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원래 자체적으로 투자하기로 예상해 놨던 것들이 그러니까 계획해 놨던 것들을 본인이 마치 투자해 주는 것처럼 말해서 또 문제라고. 네, 맞습니다. 기업들 이렇게 기업체 오너들 이렇게 같이 네. 동행하시면서 그분들이 원래 하시고 있던 계획에 나와 있던 것들을 다 이렇게 국가가 하는 양 이게 생색내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상해요. 하여튼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기업들이 봉이 돼 버렸는데 사실 뭐 한편에서는 당해도 싸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는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박사님 그동안 인공위성 개발과 우주과 연구를 해온 물리학자로서 그리고 또 교수로서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 누리호. 예, 23년 5월 25일에 우리나라의 누리호가 세 번째 발사를 했고요. 네. 거기에 실렸던 4개의 인공위성의 이름이 도요셋입니다. 도요셋을 닮았다고 해서 도요셋이거든요. 도요셋? 그 도요셋 4기에 제가 시스템 엔지니어를 맡아서 위성 2017년부터 2023년 발사할 때까지 7년 동안 위성의 기획, 개발, 실제 개발, 네. 그리고 발사,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 도요셋 위성은 큐브셋 위성이라고 해서 좀 작은 위성이에요. 큐브셋? 네, 예. 그러니까 뭐 무게가 한 1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위성이고 그 위성 4개를 가지고 편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 4개가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앞으로 네.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날게 하는 편대 비행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도전하고 있는 이 미션에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좀 얘기만 들어도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제가 아는 건 인터스텔라밖에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오랜 시간 연구 활동 해왔고 그동안에 성과도 많이 있었고 또 나는 가리키는 것도 참 잘했고 좋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너무하다는 생각에 정치에 뜯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가족이나 주변에서는 그래도 만류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과학자의 길을 걷던 분이 이쪽에 오는 게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럼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제 연구만 할 수 있는 조그만 예산 계속 확보되고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그렇죠. 계속 연구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행복한 삶이었을 텐데 지금 현장이 너무 힘들고요. 많은 과학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네. 제가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중견 커리어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하게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뭐 월급은 나오는 그런 정규직이라 상관이 없는데 주니어 연구자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막 박사 받으신 분들, 박사 후 연구자들이 가실 자리가 없어진 포닥들이 거고요. 갈 데가 없다. 네, 박사 후 네. 연구원들은 취직이 어렵고 더 이상 사람 뽑을 수가 없거든요. 예산이 없는데요. 그리고 학생 연구원들 문제고 이공계 대학원생, 대학생들한테 급여를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과제가 없으면 그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 불가능해지고요. 이게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제 이공계 이미 발을 들여놓으신 그러니까 현재 본인이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는 아들이든 딸이든 뭐 친척이든 누군가는 이공계에 지금 발을 담고 계실 거예요. 연구직이실 텐데 그분들이 현재도 문제인데 문제는 나중에 이공계를 지망하겠다고 한 학생들한테 우리나라가 과학자를 하면 어떤 처우를 하는지 너무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가 제가 이제 대중 강연도 하고 사실 책도 읽고 하기 때문에 네. 과학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지난달에도 강연했을 때 똑똑한 친구들이 자기는 하고 싶은 연구가 있어요. 물리를 하든 뭐 우주를 하든 천문을 하고 싶지만 네. 돈을 잘 벌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너는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연구 물리를 해야지 이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래요. 그 똑똑한 친구들 다 의대 가는 거 너무 당연한 나라거든요. 그 시그널을 국가가 주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제가 사실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공부 잘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시험 잘 본 애들은 다 물리학과 가고 네네. 공대 가고 이과 계열을 좋은 그냥 시절이었죠. 갔지. 의대 간 사람들은 사실은 그 밑에 층들이 좀 갔어요. 공부 아주 잘하는 애들, 밑에 있는 애들이. 근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의대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무조건이죠. 네, 이렇게 네.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대통령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그거 니네 교수들이 이 연급을 받아가지고 니네끼리 막 쓱싹쓱싹 해먹고 횡령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럴 수 이렇게 있는 말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너무 몰라서 그런 거겠죠, 무식하게 네네. 분들이. 현장을 너무 이해를 못하시고 말을. 네. 아이고 참 우리 대통령님이 좀 이 상황을 좀 실정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야 내가 그쪽 분야의 수사를 많이 해봐서 다 알아 이러실 것 같습니다. 자 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이게 이제 5월달에 원래 개청 예정돼 있는데요. 우주항공청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고 이게 지금 개청이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장밋빛이 아니라 이상한 색깔의 빛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주 분야가 21년, 22년, 23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사실 누리호, 다누리 이렇게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연이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하는 항공우주공학자, 우주과학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뭔가 해보겠구나라는 의지가 굉장히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지원도 좀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한층 높아져 있던 현장의 과학자들의 긍지, 자부심이 일순간에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좀 굉장히 침울어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네. 그냥 일괄 위에서 그냥 쭉 내려오는 방식으로 그냥 듣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현장의 전문가들도. 뭐 누가 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학기술계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설립에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해요? 네, 우려하고 기대가 있습니다. 아니라? 우려하고 있고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주가 윤석열 정부는 우주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금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한국판 나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장 연구자들은 공무원 신분 아니거든요. 네. 공공기관 연구자들 신분이고요. 그래서 좀 그 개념 자체가 좀 다른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주를 사실 우주가 현재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건 우주 탐사, 뭐 네. 과학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우주 산업 그리고 국방 우주,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나 그다음에 기상 위성, 뭐 방송통신 위성, 실용적인 위성들이 굉장히 목적이 많습니다. 네. 그 모든 분야를 아우르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목적으로 탐사하는 위성을 만드시던 분들과 그 외에 경제적인 목적, 그리고 국방의 목적, 다양한 목적의 우주를 필요로 하는 정부,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잘 정렬된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부 부처 간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우주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복돼서 일어나거나 아무튼 다들 경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 의견을 토론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정부의 맨 위에 종합적인 우주 분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네.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해서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바입니다. 네, 목적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 네.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우주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기관 간의 신뢰를 지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네. 그러려면 무게감이 있는 항공청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만들고 있겠다는 거는 과기정통부의 외청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이 차관급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다른 국방부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밑에서 그냥. 네네, 그렇죠. 하겠죠. 그러면 지금 네. 현재 하던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만 우주를 하게 되면 네. 지금 현재도 그렇지 예산 문제도 있고 뭐 결정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주과학 전문가들이 생각했었던 통합과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기엔 한참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 백년지 대계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주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도 100년지 대계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100일지 대계 뭐 이러거든요.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돈도 돈이고 인력난도 심각할 거다. 네, 맞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가서 일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다 또 우수 인재들은 다 해외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 아니냐. 왜냐면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그과학자들은. 근데 그런 것도 안 주고 연구하는 사람을 무슨 도적 취급하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네. 도대체가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쪽 현장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가면 쓴 정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주항공청장은 또 100% 검찰 출신 변호사가 담당하지 않을까요? 이러는데 이런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더 한심하다 스스로. 자, 마지막으로 이런 거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입성 이제 하실 텐데요. 의정활동 하시면서 내가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내지는 내가 이건 꼭 해야지 뭐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현재까지 정말 과학기술계를 대변할 사람이 국회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자의 목소리가 지금 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 예산은 사실 우리나라의 정말 미래 먹거리이거든요. 네, 그렇죠. 미래 성장 동력의 씨앗을 지금 밟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 법안 같은 걸 만들어서 R&D 예산을 국가재정의 5%로 확정하는 법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정부가 세워지든지 간에 미래 먹거리인 R&D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지는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진정으로 과학자인 정치인이 있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정으로 과학자인 정치인이 필요하다. 네, 솔비치님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내성적이고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편견을 깼습니다. 황 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리에 정원님, 황 박사님 정말 재밌게 일하시는 분 같습니다. 과학 발전을 가로막는 우리 대통령님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셨는데 뭐 여기저기서 또 공격도 들어오고 뭐 이것저것 할 것도 많겠죠. 앞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보니까 뭐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최초로 어쩌면 현장에서 일을 하던 과학자로서 지금 정계에 입문하게 되는 것이라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를 걱정하시고 일단은 그렇죠. 견디겠느냐 이런 연구자가 견디겠느냐 이런 걱정 많이 하는데, 저는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메르켈이고요. 독일의 메르켈 이전과 총리? 이후에 예. 정치가, 독일의 정치가 유럽의 정치 판도가 잘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의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가 이제 정책 중심의 정치로 바뀌었거든요. 그 메르켈 총리가 사실 물리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요? 제가 물리학자이고요. 그래서 뭔가 좀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좀 건조한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판이 좀 판도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새 바람을 일으키기에 제가 딱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례 나가지 말고 지역구로 나가세요. 네, 네. 네, 오늘 황정아 박사 얘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